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회동은 오늘 오전 6시 36분쯤,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오후 5시 36분쯤 시작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장에 먼저 입장해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윤 대통령도 2달 만에 다시 뵙게 돼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이 3년 연속 RP4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러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양국 정상이 견고한 신뢰관계와 전략적인 문제인식에 공유하면서 긴밀히 논의하고 공조하는 것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재반 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나토 동맹국들과 릴레이 양자회담도 했는데 그 결과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독일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까지 모두 6개 나토 동맹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양자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나토 동맹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러가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 협력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언급됐는데요. 독일과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공조를, 캐나다와는 캐나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초 취임한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의 첫 정상회의도 열렸는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합의했던 반도체 동맹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며 나토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주요 외신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의 참석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그 배경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토가 구하는 무기에 방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워싱턴타임즈는 일면에 윤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고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확대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나토의 인도 태평양 유럽 지역 간 연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드론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2주째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우군이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지만 정작 성과를 낸 건 자신의 재임 기간이라는 겁니다. 언론들은 국제 무대에서도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the number of allies spending at least 2% on defense has gone from 9 to 23. That's not happened by chance, but by choice. 하지만 민주당 최고참이자 바이든의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인터뷰는 바이든 사퇴론을 증폭시켰습니다.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펠로시 인터뷰 직후 뉴욕주 하원의원인 팻 라이언은 공개 사퇴 요구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영화 배우인 조지 클루니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나온 것도 펠로시 인터뷰 뒤였습니다. 바이든은 이길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원인 클루니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선거자금 모금을 해온 터라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민주당의 내홍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며 당장 추가 토론과 골프로 붙자고 도발했습니다. I'm also officially challenging Crooked Joe to an 18-hole golf match right here. 언론들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주까지 버텨 고비를 넘기는 게 바이든의 계산인 것 같다고 관측했지만 사퇴 압박의 강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며 정치적인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선언할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로 돌아가는 길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S&P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일보다 1.02% 오른 5,633.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1.09% 올라간 39,721.36으로 폐장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18% 상승한 18,647.45로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급감의 영향으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69달러 오른 82.1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42달러 오른 배럴당 85.0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유가 강세론자들은 여름 휴가 기간 휘발유 수요가 계속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해 4월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침수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밖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에는 산에서 밀려온 흙과 돌덩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친 건 새벽 4시쯤. 밤사이 쏟아진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안에 있던 2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7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저 건너편 아주머니가 진흙범벅이 돼가지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남편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충남 논산에선 오피스텔 지하 2층 승강기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가 잠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지하 1층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 급히 배수 작업을 한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중장비가 다리 위에 가득 쌓인 나뭇가지 등을 치우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구조 신고를 하고 실종된 70대 남성을 찾기 위해 막힌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드론 등을 투입해 야산과 하천 주변을 수색했지만 흘러내린 토사가 길을 막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나무 덩치 이딴만한 게 그냥 차 우회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손으로 안 되지 그게. 그 속에 사람을 봐야 되는데.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매몰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충북 옥천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차량이 빠져 7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대전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켰고 대형 교량도 주저앉았습니다. 이상권 기자입니다. 마을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건물 지붕만 물 밖으로 나와 있고 사람들은 집 옥상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많은 비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주민 3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물이 점점 들어오더니 방위까지 막 차더라고. 산에서 쭈그려 앉았는데 보도가 왔어. 여기서 그 보도 타고서 여기로 피난 온 거요.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고령의 주민들은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민 가운데 해병대 장교 출신 대학 교수가 구조에 힘을 보태면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갖고 있던 놀이용 보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바람 넣어가지고 나간 거죠. 수영해서 이제 가가지고 지붕 위에 계신 분 태워가지고 끌고서 또 한참 끌고 와서 내려드리고. 물에 잠겼던 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완전히 무너졌고 흙탕물이 빠진 곳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물난리에 정성껏 키우던 가축까지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어떻게 어딜 끌고 가. 서서 발만 동동 벌린 거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이제. 도로에 차오른 물을 차들이 힘겹게 치며 나아갑니다.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잠기고 하천에는 홍수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대전 도심을 지나는 왕복 8차선 다리도 V자로 꺾였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교각이 내려앉아 차와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도로가 차가 엄청 많이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이 도로 통행이 양쪽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제. 대전시는 일부 구간이 주저앉은 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한 뒤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사흘 동안 20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 주변을 살피던 60대가 숨지고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사람들이 헬기에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새벽 배송 중 실종된 40대 여성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금호강 근처의 작은 마을. 폭우로 넘쳤던 물이 빠지면서 진입로까지 끈적한 펄이 쌓여 엉망이 됐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7시 반쯤.
출동한 소방이 수색 끝에 남성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숨진 A씨는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자 집 주변 양봉장과 텃밭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얕은 배수로지만 짧은 시간 집중된 폭우에 물이 불어난 탓에 변을 당한 거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사흘 동안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여간 종일 왔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 바닥에 물이 빡 진짜 내려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건너오지도 못해가지고 옷을 이만큼 걷고 내려왔으니까. 흙탕물이 컨테이너를 집어삼킬 듯 흐르고 사람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폭우에 불어난 금호강물이 둔치에 만들어진 파크 골프장을 집어삼켰고 직원 3명은 헬기까지 동원된 구조작전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물이 급하게 불어나는 순간에 미처 나오지 못해가지고 119에 신고한 거였거든요.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지 못하고 그래서 헬기를 불러서 이제 헬기로 구조를 진행했어요. 강 건너편 마을에서는 주민 2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여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20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붉은 빗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에 따라 섬진강댐이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안정적 홍수 조절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에 있는 전북 임실과 전남 구례, 곡성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내린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등 호우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중단했던 일반 열차 운행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장항선 모든 구간 운행이 오늘 첫 차부터 재개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다만 경북선 김천에서 영주 구간은 임시선로 복구 작업으로 인해 오는 15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 충남과 전북 곳곳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00년에서 2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인데 저기압 속도가 느려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을 덮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뿌리는 매우 강한 호우구름대였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물폭탄이 덮쳤고 전북 익산과 충남 서천, 부여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이어져 이틀 만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또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쏟아진 폭우가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호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늦어져 비구름이 느리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비구름대가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달한 저기압은 고기압 사이 통로에 막혀서 조금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증기들을 공급하면서 내륙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졌고 강하게 발달했던 정체전선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막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남쪽으로 이동해 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들은 제주 부근에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전국적으로는 낮에 소나기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초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YTN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연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2번 연속 민주당 당대표직을 맡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전국 유권자 2,003명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 연임 도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50%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38%보다 높았습니다. 부정평가는 보수정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87%, 개혁신당 지지층은 61%가 이 전 대표 출마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무당층도 부정적이란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선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75%,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8%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7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진보층은 67%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중도층엔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7%, 오세훈 서울시장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란 답변은 각각 5%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은 정쟁이 이어지던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특검에 대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응답자 2,003명 가운데 69%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9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조국혁신당은 지지층의 93%,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79%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해 본회의 표결에 대거불참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필요하다는 응답 39%보다 많았습니다. 이른바 무당층에선 71%가 특검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제시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40%, 부정적으로 본다 39%로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도 21%나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39%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55%가 제3자 특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38%와 43%로 나타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였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28%, 잘 못하고 있다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윗선에 잘 말해주겠다는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공수처는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사인 A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8월 9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모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입니다. 통화에서 이 씨는 임성근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자신이 나서겠다며 VIP를 언급합니다.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를 하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대화에서 언급된 VIP에 대해서도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보류한 이후 통화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8월 9일에는 구명 로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통화 내용이 조작되거나 이 씨의 말이 허풍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명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몸통이 드러났다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의 녹취로 불거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통령실은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며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도 부인하는데 말 한마디로 비리가 있는 듯 몰아가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이유에 있지도 않고요. 자기는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야당은 이번 녹취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 말한 VIP가 누굴 뜻하겠느냐며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군과 대통령실이 총동원된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매 기자. 윤 대통령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역시 도둑이 재발저렸기 때문이라며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멸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여당도 진실의 편에 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주가 조작범의 로비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이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지만 야당은 이번 녹취를 고리로 특검 수사를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국정농단,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탄핵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 공세라는 여당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이달 중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 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구도 논평에서 방탄에 나서던 민주당이 이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진행된 부산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번에도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총선 책임론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고의 패배가 의심된다는 의혹부터 오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집결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은 한 목소리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설회 뒤에는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와 대국민 사과의 뜻을 일부러 묵살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며 하루빨리 총선 백서를 발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빨리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게 이런 어떤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이에 한동훈 후보는 가족 공천 개입 의혹까지 거론하는 경쟁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특히 원 후보를 향해 비난전을 자제한다더니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는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제살 깎아먹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구태 정치하고 손잡은 분들 좀 빨리빨리 손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는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곳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전당대회 선거전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후보자들은 앞으로 대구와 천안 등을 돌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하루 먼저 출사표를 냈던 김두관 후보는 총선 압승의 이유는 이재명 리더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기 체제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A4 용지 17쪽에 달하는 출마 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 대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등 경제 비전뿐 아니라 평화가 곧 경제라며 외교 안보관까지 거론해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란 먹사니즘이라는 말을 꺼내들며 민생에 힘을 실었습니다.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경쟁 상대인 김두관 전 의원은 총선 압승은 이재명 전 대표 리더십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반사이익 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비전을 두고도 재집권 실패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전이 없어서 정권을 못 맡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뢰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86년생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도전장을 내밀며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님 많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미래세대가 지워지지 않고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고 다양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지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경선 결과보다 전대 이후 이 전 대표의 행보와
사법 리스크 향방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무더위와 소나기입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주시고요. 1시간에 한 번 10분 정도는 꼭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은 기온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3.8도, 체감 온도는 26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시간인 오후 2시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자정 무렵에는 24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정선 33도, 대전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고 남부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장맛비는 소강 상태인데 계속해서 산사태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분간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텐데요. 이미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은 곳이 많습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 충북과 전북, 경북 곳곳으로는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비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7월 1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법안 8개를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이번 의원총회에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두 번째 TV토론회에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을 두고 후보들 간 설전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27.8%를 인상한 안을 최초 제안했고 이후 회의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노동계는 1,340원 인상한 11,200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무리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직접 법정을 찾은 김 씨의 아버지도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무리를 빚고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혀야 하지만 김 씨 측은 아직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반면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관계자들과 매니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겨우 13분 만에 끝난 재판이었지만 방청석은 김 씨를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쳤고 자리가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복도나 법원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일찍 올라가 왔는데 다음 주에 볼 걸. 부모의 마음이죠. 김 씨를 보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은 아버지도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보자마자 울고 아를 어떻게 저러지는 할 수가 있냐고 부모로서요. 김 씨는 지난 5월 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엄벌을 원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30년 동안 일군 회사 자산을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유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친형 부부가 3년 만에 취득한 43억 원대 부동산은 회사 돈과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돈과 동생의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친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대병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가 4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지, 차 씨가 여전히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동이 켜진 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며 시속 180km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했는데 결국 범행 40여 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둑한 밤 한 남성이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더니 망설임 없이 탑승하고선 주행에 나섭니다. 50대 남성이 시동이 켜진 채로 잠금되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차량이 향한 곳은 인근 편의점. 빠른 걸음으로 편의점으로 향하더니 결국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차량 내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려고 시도했지만 차량 주인이 차량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체크카드 도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결제 시도 내역이 남은 편의점 인근을 탐문하다 절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시속 180km로 고개 도주를 시작합니다. 신호를 어기는 건 물론 중앙차선을 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순찰차 세대가 출동해 도주 방향을 차단하면서 A씨를 40여 분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찰차에서도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절도 범인이 과속을 했고요. 차량 절도 범이기도 하고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추격해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린 A씨가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보고 사기 미수와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떠날 땐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전과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입니다. 집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소방관들이 무리지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녹번동에 있는 건축자재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 막 엄청 큰 불은 아니고 지금 소방대원이 안까지 올라가셔서 하는데 매장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불이 매장 천장에서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대전 산성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0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버스와 승용차가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라산 성판악 안내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3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신대방동 보람의 고가차도에서 SUV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는 심하게 부서졌지만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재배했는데 빨리 키우려고 해외에서 전문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빨래 건조대에 푸른 잎사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LED 조명과 선풍기가 설치된 텐트 안에는 잎이 무성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4곳과 컨테이너 창고 2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대마를 접한 이들은 대마를 빨리 키우기 위해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환기장치 등 전문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또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보통 2, 3월에 대마를 파종을 하면은 7, 8월 달에 이제 개화가 돼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실내에서 이제 빛의 색이나 어떤 토양의 어떤 산성도를 조절해서 그 성장 주기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창문에는 필름종이나 암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창고는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하고 위장을 위한 간판까지 달았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12kg 등 18억 원 상당의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또 주범 5명은 구속 상태로 판매책과 매수자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번 현금 4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유통책과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최종 의견으로 유족의 말씀을 한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용한다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경제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85.7% 크게 늘었고 승용차 9.8%, 석유 제품도 40.5% 증가한 반면 선박은 37.5%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해 무역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입니다. 안심하라고 해놓고 저는 거짓말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축구대표팀 감독에 내정된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축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을 버리고 한국 축구만 생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리그 중간에 감독을 잃게 된 울산 홈팬들은 배신감이 든다며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기로 한 뒤 열린 울산 HD의 첫 홈경기. 감독이 소개되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관중석은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으로 채워졌습니다. 홍 감독을 피노키오에 빗대고 불가능한 생각이라며 협회를 직격했습니다. 저희 팬들한테 안심하라고 해놓고 말이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비정상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좀 많이 말들이 많고 축구 팬들도 울산 팬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도 많이 이제 배신과 그런 불안도 있죠. 경기를 마친 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수락한 배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새롭게 강한 팀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승부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그게 가장 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하마평에 오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로 끔찍했지만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알 수 없다면서도 박주호 해설위원의 지적도 포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팬들의 야유와 비판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신인 감독의 입에 이목이 쏠린 저녁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나를 버렸다면서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은 승부욕이 생겼다는 말로 수락 이유를 밝혔는데요. 선임 과정의 절차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일단 울산 팬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거짓말쟁이라면서 현수막까지 내건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은 승부욕이 생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전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울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팬들의 걱정 혹은 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직접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선임 발표가 났고 또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주일 전의 말을 뒤엎을 만한 어떤 정당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게, 그러니까 나를 버리겠다. 대한민국 축구만, 한국 축구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로 들었던 게, 그러면 이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 굉장히 가장 영예로운 자리 아닙니까? 예. 자신을 버려야지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정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죠.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버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인식에도 저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는 한국 축구고 울산과 K리그는 한국 축구가 아닌가요? 혹은 대표팀은 위에 있고 K리그는 그 밑에 있는 건가요? 굉장히 좀 오래된, 우리가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었던 대표팀을 위해서는 K리그는 당연히 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지나가 버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예. 나를 버린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홍 네. 감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사실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수차례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번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홍 맞습니다. 감독의 입장 발표를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두려움, 그게 가장 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간신히 이제 조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선수들과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저는 지키고 싶었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듣고 왔는데 홍 감독의 입장 발표로 논란이 좀 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제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지금 커지는 분위기죠. 지금 팬들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많은 미디어들의 반응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이 더 여론을 악화시키는 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국가대표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에 올라가는 거면 저는 오히려 좀 더 담백하게 얘기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다. 최고의 도전이기 때문에 정말 울산과 K리그에는 너무 미안하고 일주일 전에 말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정도로 저는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그 팬들의 지금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일주일 전에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무슨 이야기를 스스로 하셨냐면 지금 국가대표 선임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 전무로 활동할 때가 있었죠. 행정을 책임질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전무 협회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감독 선임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 근데 지금 이런 것 시스템이 전부 다 엉망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성공할 수 없고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죠. 혹시 지금 협회에 개인적인 이해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저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어본 것이 지난번에 이제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런 시스템이나 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시스템에서 감독으로 선임된 어찌 보면 낙점된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그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시스템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감독이었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난 결과만 듣고 그냥 수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스템, 즉 과정과 절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을 지나니까 과정과 절차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결과로서 고민을 했고 수락을 했을 뿐이다. 저는 이런 것이 그 일주일 전과 그 일주일 후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쩌면 일반적인 상식이 된 그거마저도 스스로 어떤 무너뜨려야 될 무엇이 더 있었을까, 이런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자, 사실 홍명보 감독이 그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에는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절차는 자신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통이 전혀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공식적으로 좀 뭐 감독을 좀 맡아달라. 라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없었을까? 아니죠. 이미 2월, 아마 기억을 우리가 한번 5개월, 6개월 전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2월에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났을 때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울산 팬들이 트럭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죠. 우리 감독 빼가지 말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숱하게 홍명보 감독이 1순위거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게 떠올랐고,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내 이름이 수시로 오르내렸고 나는 그런 과정에서 난도질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자기가 스스로 계속 그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마지막에서야 알았다? 저는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던 혹은 스스로 말씀하셨던 거 놓고 보더라도 배치된다. 분명히 그 전에도 이미 알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어제 홍 감독은 박 위원의 지적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것이 상식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그 전에 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이 그 과정에서의 그 중요했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거를 서로가 예를 들면 토론하거나 논의하거나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 자체가 굉장히 우습고 잘못된 반응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회라든지 모든 조직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서 또 그것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박주호 감독에게 말하지 말라, 위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거의 초유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서약서가 있고 그거야 아마 근간에서 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한국 축구의 위기, 5개월 동안 감독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이 화행적 위기 속에서 다양한 힘과 지혜들이 막 모여서 하나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시국에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거는 이미 그 자체가 축구협회가 너무나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어제 그 이야기는 그거는 저는 당연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상황을 좀 더 짚어봤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1위 음식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점주들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사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렸던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음식값의 9.8%를 배달 중개 수수료로 받습니다. 기존 수수료는 6.8%로 쿠팡이츠, 요기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서 3%포인트를 올리기로 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수수료가 똑같아졌습니다. 배민은 대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대 3,3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포장주문 수수료도 신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50%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수수료 부담을 호소해왔던 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 부담금이 10%로 오르면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무료 배달이라 이러면서 생색을 내지만 결국에는 뒤로는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높이면서 자기들은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사이에 무료 배달 경쟁이 심화하며 수익성 압박이 커지자 수수료 개편을 꺼내들었습니다. 점주들의 부담은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일부는 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일부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무료 배달 경쟁 속에서 자체 배달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수수료율 등 여건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배달 플랫폼 업체와 외식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상생을 위한 대화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언팩 행사에서 첫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도 선보였는데요. 구글의 AI 기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스마트워치에 이은 스마트 반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 언팩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Introducing the Galaxy Ring. 세 개의 센서를 이용해 심박수와 호흡수는 물론 수면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3g의 가벼운 무게인데 한 번 충전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to be worn 24/7, the Galaxy Ring is lightweight and comfortable so that you can track your health throughout the day and the night.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얇아진 베젤로 화면은 더 넓어졌고 접히는 부분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칩을 탑재해 성능을 강화한 데 이어 구글의 최신 AI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On Galaxy phones, you can just say, "Hey Google," to pop Gemini over your screen for quick help. Gemini app is deeply integrated into Samsung Galaxy smartphones, and it's only getting better. 이와 함께 대충 그린 손그림이 진짜처럼 나타나는 스케치 변환 기능부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에서는 물론 대면 상태에서 양면의 화면을 이용한 동시 통역 기능까지 최신 AI 기술의 진수가 모두 담겼습니다. Galaxy AI will be available on 200 million Galaxy devices this year. 블루투스 스마트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3는 기존의 동그란 형태를 벗어나 애플의 에어팟과 같은 콩나물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 7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신제품들은 12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절대 반지가 떠오르죠. 손가락에 끼는 첨단 기기, 삼성전자의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경쟁사인 애플보다 한 발 먼저 선보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대전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스마트 링, 말 그대로 똑똑한 반지입니다.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를 장착해서 건강 관리는 물론 비접촉 결제까지 가능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하루 종일 끼고 있을 수 있어서 정밀한 생체 정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개발에 나서고 있죠. 자,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링, 우선 외형을 보면 여러 장치가 내장돼 있다 보니 일반 반지보다는 확실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3g 미만인데요. 일반 금반지가 5에서 10g 정도 나가니까 훨씬 가벼운 겁니다. 9가지 사이즈를 제공하고 수심 100m 수준의 방수도 되고요. 한 번 완충하면 일주일 정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기능은 건강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에 안정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보니 스마트워치보다 심박수, 수면 패턴 분석, 운동 기록 등을 훨씬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는 동작 등을 통해서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삼성의 최대 경쟁사 애플 역시 스마트링을 준비 중입니다. 정확한 출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특허를 잇따라 등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에 반지를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반지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는 듯한데요. 관련 업계는 이제 스마트링 등 착용하는 전자기기, 즉 웨어러블 기기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지와 시계, 이어폰, 고글을 통해서 콘텐츠를 즐기고 다른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는 세상이 곧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링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웨어러블 기기 대전,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또 금리 인하 기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대형주 중심의 S&P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 9월 금리 인하가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일정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make our decisions based on economic data, the evolving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we don't take into consideration any other factors, including political factors. 중요한 건 물가와 고용 사이 균형점을 찾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abor market has cooled pretty significantly, and so I would say those two goals are now much closer to being in balance, and that means from a policy standpoint. We need to be paying attention to both of them.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꾸준히 목표치인 2%로 향해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뛰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1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또 한 번 둔화가 확인되면 9월 금리 인하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세계적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 지난 10년간 몰카 피해가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침실과 욕실 등 사적인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에어비앤비 측은 대책 마련보다 입마금하는 데 급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약혼자와 여행 중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20대 여성은 침실에서 이상하게 생긴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에 해당하는 호스트가 설치한 불법 촬영 기계, 이른바 몰카였습니다. It's so eerie and so creepy. Then your brain starts thinking, what did they see? What happened while we were in that room? 미국 메인주의 한 작은 마을 숙소에선 침대 옆 탁상 시계에서 몰카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신고를 추적한 경찰은 주로 침실과 욕실 등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수천 장의 불법 촬영물들을 찾아냈습니다. So there's stuff of a couple of couples playing around or getting changed. So
Okay, so there's pictures of people that are in intimate situations. Yes. CNN은 에어비앤비가 법정에 제출한 기록을 추적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불법 촬영 건수가 3만 4천여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가 10여 건, 피해자도 최소 75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실제 몰카 피해는 훨씬 적다면서도 구체적인 건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불법 촬영 범죄가 경범죄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 측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비밀 유지 계약으로 입을 막아왔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By not doing their due diligence, they're harming families, and they're selfishly making a lot of money while doing that. 코로나19 이후 공유 숙소 시장이 폭풍 성장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몰카 범죄와 같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숙박업소 몰카 문제가 외신에 집중 보도되면서 한국 여행 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해외 영상 등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5일 무너진 둥팅호 제방을 사흘 만에 다시 잇고 배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복구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관영 매체 보도에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둥팅호 제방 위에 배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복구대원들은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제방 안쪽의 물을 밖으로 뽑아냅니다. 주변 지역의 배수 장비까지 164대가 동원됐지만 물을 모두 빼내는데 보름 안팎 소요될 전망입니다. 周延面积47.76平方公里，共有约2.2亿立方米的自水需排出，相当于15个西湖的蓄水量。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 이후 현지 당국은 77시간 만에 끊겼던 제방을 다시 이었습니다. 관영 CCTV는 계획보다 복구 속도가 빠르다며 공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지난 8일 밤 마지막 돌무더미가 메워지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승리의 깃발들이 나부꼈습니다. 登上了这样的大堤，在这一刻实现了成功的合龙，比原计划提前了10几个小时。 그러나 중국인들은 비극이 도리어 경사로 바뀌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 사고와 부패를 덮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거나 이재민 관련 보도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달에 착륙하고 AI까지 나온 21세기에 저질 재난이 발생했는데 부끄러움도 없다며 꼬집기도 합니다. 허난과 산둥성의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의 대응 위주의 보도뿐입니다. 재난 현장의 실상 전달이나 책임 규명 없이는 천재지변 속 인재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 강원도 정선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전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내륙은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곳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방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내륙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초반쯤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진 가운데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